어머니, 정부에서 복지 지원금이 나온대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72입니다. 남편 없이 산 지도 어느덧 10년째네요. 처음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지만 이젠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들 명훈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 수진이는 1년 중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이 건강하고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돈 한 푼 없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뒤에야 깨달았어요.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악몽 같았던 그 시간의 기록입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그래도 다시 일어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어머니, 집에 계세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웬일로 평일 낮에 찾아왔나 싶어 손을 털고 나갔어요. 아이고 수진아 무슨 일이니?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건강식품 사왔어요. 매일 드세요, 어머니. 아니, 이런 비싼 것까지 살 거 있나? 아깝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죠?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수진이가 거실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구청에서 독거 어르신들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한대요. 무료로 건강검진 해주고 합격하면 매달 생활비도 지원해 준다더라고요. 뭐, 매달 돈을 준다고? 네, 정부 정책이래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복지에 신경 많이 쓴다고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보시는 게 어때요? 평소 무뚝뚝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기니 고마웠어요. 의심? 그런 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한번 가보지 뭐. 정말요?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예비 열쇠 하나 만들어 둘게요.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달려올 수 있게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아니에요. 어머니, 다 만약을 위해서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그날 저녁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착한 애야, 바쁠 텐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네. 이틀 뒤 수진이가 차를 몰고 절 데려간 곳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엔 휴먼케어 건강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수진이가 제 가방을 확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팔 다치시면 안 되니까 제 팔 꼭 잡으세요. 아니, 그럴 것까지야. 내가 아직 팔팔한데 뭘. 수진이는 대꾸도 않고 제 팔을 꽉 붙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니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넓은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원치곤 환자가 너무 없었습니다. 대기실엔 노인 서너 명만 앉아 있었고 오히려 정장 입은 젊은 직원들이 더 많았죠. 접수대로 다가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 예약했습니다. 복지건강검진이요. 네, 확인되셨습니다. 여기 서류 작성해 주세요. 직원이 건넨 종이엔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물론이고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정보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복지 신청인데 왜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다 적어야 하지? 어머니, 요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그래요.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수진이가 볼펜을 꺼내 척척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주민번호, 통장 계좌, 심지어 비밀번호까지도요. 수진아, 너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아? 어머니, 제가 집안일 챙기다 보니 알게 됐죠.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짓을 하겠어요?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일 텐데. 서류를 제출하자 직원이 말했어요. 신분증이랑 도장도 필요한데요. 네, 여기요? 수진이가 제 가방에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언제 가방에 넣었나 싶었지만 수진이가 미리 챙겨둔 모양이었어요. 곧 진료실로 안내됐습니다. 문 위에 박도윤 원장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박도윤 의사가 고개를 들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은 수진이를 쳐다봤죠. 보호자분이시죠? 네, 며느리입니다. 박 의사는 서류를 넘기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뭔가를 발견한 듯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 서류 어르신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대신 썼어요. 어머니가 복잡한 거 힘들어 하셔서요. 박 의사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혈압 좀 재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혈압계를 제 팔에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청진기를 꺼내 제 등에 댔어요. 숨 크게 쉬세요. 하나, 둘, 셋. 그가 진료 기록지를 쓰는 척하며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살짝 펼쳐봤습니다. 화장실 핑계로 지금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쪽지 아래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지만 수진이가 고개를 들까봐 얼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놀라 쳐다보자 박 의사가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빨리 오라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나가서 왼쪽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따라 나오려 하자 박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은 잠깐만 계세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복도 끝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나가던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빨리 출발해 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주소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가 건물 밖으로 뛰어나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조차 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엔 편안하던 우리 집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도윤 의사는 왜 저를 도망가라고 한 걸까요? 저녁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왜 그러신 거예요?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초인종 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니 현관문 밑으로 작은 쪽지가 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돼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테이블 위에 제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제 방 서랍에 넣어뒀는데 말이죠. 언제 꺼낸 거지? 아침에 수진이가 왔을 때 서랍장을 열어보니 인감 도장도 없었어요. 아까 수진이가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제 인감 도장을 꺼내던 게 생각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설마 저한테 나쁜 짓을 할까요? 아들의 아내인데요. 그날 밤은 길고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여는데 거실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혹시 불을 끄지 않았나 싶어 살금살금 다가갔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아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 들어온 거죠? 초인종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이틀 전 수진이가 말했었죠.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예비 열쇠 하나 만들어 둘게요. 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서류는 어제 다 제출했어요. 주민번호, 통장번호, 인증서 정보까지 다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일이 좀 꼬였어요. 어머니가 중간에 나가버리셔서. 네. 내일 아침 다시 데려갈게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제게 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금액이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되는 대로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어머니 구슬려서 다시 데려갈게요. 노인네 하나 설득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구나. 평생 누구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울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침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간밤에 차갑게 통화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기침을 몇 번 하며 아픈 척했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몸살이 났나 봐.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어. 그럼 푹 쉬세요, 어머니. 병원은 내일 가는 걸로 할게요. 수진이가 집을 나서고 나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동네 농협은행에 도착해 창구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고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더니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르신, 어제 오후 2시에 전액 출금되셨네요. 현재 잔고는 0원입니다. 뭐라고요? 손에 든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어제 은행 안 왔는데요. 돈을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되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 혹시 공인인증서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공인인증서? 아, 그게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수진이가 작성한 서류에 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던 거요.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직원이 황급히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빌딩 청소하고 폐지 주워 팔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아껴온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며느리 손에. 은행을 나와 길을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났습니다. 박도윤 의사가요. 그가 절 도망가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먼케어 건강센터를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정부 복지 사업 사이트에도 그런 센터는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 복지 사업 이야기, 서류에 적힌 계좌 정보, 간밤의 전화 통화, 그리고 사라진 5천만 원. 그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인 거였구나. 며느리가 날 팔아넘긴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그날 저녁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박도윤 의사가 준 쪽지 말이에요. 저는 가방을 뒤져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치니 글씨가 보였어요. 화장실 핑계로 지금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쪽지를 뒤집어 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박도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도윤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오늘 병원에 갔던 아, 어르신. 무사히 집에 가셨군요. 걱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왜 저보고 도망가라고 하신 거예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너무 복잡해서요. 1시간 뒤 박도윤 의사가 만나기로 한 동네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간편한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어려 보였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일하는 곳은 정식 병원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센터예요. 뭐라고요? 저도 속았어요.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한 달쯤 지나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환자는 전부 노인분들 뿐이고 직원들은 진료보다 서류 작성에만 신경 쓰고. 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제보했어요. 지금 수사 중이에요. 오늘 어르신 서류를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며느리분이 직접 작성한 서류라니 가족이 가족을 파는 거잖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은요? 박 의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빠져나갔을 겁니다. 인증서 정보만 있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추적 중이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건가요? 박 의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도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그렇게 저는 박도윤 의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경찰서.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이름 이정숙, 피해 금액 5천만 원. 가해자 며느리 김수진. 며느리 이름을 쓰는 순간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뒤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복지센터 4층 안 보이스피싱당 검거. 피해자 52명, 피해액 23억 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서 앞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카메라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가 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어요. 이번 사건의 특징은 조직원 중 일부가 피해자의 가족이었다는 점입니다. 며느리, 조카 등 가까운 친척이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조직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평소 당당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명훈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가족을 파는 보이스피싱, 노인 52명 피해. 기사엔 휴먼케어 건강센터 사진과 함께 체포된 조직원들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 중에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어요. 아직은요. 그때 박도윤 의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뉴스 보셨죠? 검거됐어요. 어르신 며느리분도요. 네, 봤어요.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가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피해자 증언이 필요하대요.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 내실 수 있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세상에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러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틀 뒤 한 기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함엔 사회부 기자 한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얼굴 공개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얼굴은 가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제가 피해자인 줄은 아직 모르거든요. 한지영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르신, 처음 며느리분이 제안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천천히 그날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고마웠죠. 평소엔 명절 때나 보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복지 혜택 이야기를 하니까요. 효부구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병원 서류를 볼 때요. 복지 신청인데 왜 통장 비밀번호까지 적어야 하나 싶었죠. 근데 며느리가 요즘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챙겨주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의심 같은 건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한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지금 며느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아 갔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불쌍하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했을까 싶어서요. 한 기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정부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시고 개인정보는 절대 함부로 주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저처럼 당하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한 기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도윤 의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사건 피해자분들이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구청 회의실에 모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20명 남짓되는 노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 제 또래거나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카한테 당했어요. 명절 때마다 얼굴 보던 조카가 날 속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다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친구 아들한테 당했소.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내 돈 3천만 원이 다 날아갔어. 하나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당했습니다. 5천만 원을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거요.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박도윤 의사가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힘을 모읍시다. 노인 금융범죄 피해자 연합을 만들어서 서로 돕고 다른 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합시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좋소. 나도 동참하겠소. 내 돈은 못 찾아도 다른 사람들은 지켜야지.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20명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날 우리는 은빛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정숙 씨, 며느리한테 당했다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저는 남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저는 그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 힘내요. 이제 우리끼리라도 의지해야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한지영 기자의 인터뷰가 저녁 뉴스 특집으로 방송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켰어요. 복지센터 4층 보이스피싱, 그 피해자를 만나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고마웠죠. 며느리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요.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제가 당한 일 느낀 감정,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까지요. 화면이 바뀌며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가족이 가족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노인들은 자식 세대를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다시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끝나고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도윤 의사였어요. 어르신, 방송 잘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은 은빛지킴이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정숙 씨, 텔레비전 봤어요. 우리 대표님 목소리 똑 부러지던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며느리에게 5천만 원 사기당한 72세 할머니의 용기, 가족 4층 보이스피싱 주의보, 노인 범죄 예방, 정부 대책 시급. 댓글란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 부모님도 조심시켜야겠네요. 이런 범죄자들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노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서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박도윤 의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방송 반응이 정말 좋아요. 여러 지역에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명훈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명훈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명훈이가 제게 달려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얘도 얼마나 상처받았을까라는 마음까지. 괜찮아, 명훈아 일어나.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을 줄은. 명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내 잘못이야. 내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도 모르고. 명훈이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훈아, 네가 용서받을 필요 없어.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엄마가 당한 건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집안을 제대로 챙겼어야 했는데. 아들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혔어요. 명훈아, 엄마 말 들어봐. 명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넌 착한 아들이야. 회사 다니느라 바빴을 뿐이고 아내를 믿은 것뿐이야. 사람이 누굴 의심하고 살 수는 없잖니. 그렇지만 엄마, 명훈아, 엄마가 더 미안해. 너한테 이런 며느리를 들였으니까. 그 말에 명훈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대 중반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수진이랑 이혼할 거야. 그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구나. 근데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 돈도 다 날아갔는데. 명훈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모실게. 엄마 혼자 두면 내가 마음이 안 놓여.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명훈아. 근데 엄마는 이 집에서 살 거야. 너네 아버지랑 추억이 있는 집이니까. 엄마, 대신 자주 놀러와. 그리고 엄마 밥 먹으러 와. 알았지? 명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저는 명훈이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명훈이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를 용서할 수 있어? 난 못할 것 같아. 저는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 당장은 어렵지. 근데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애도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엄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명훈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늙어서 그래. 미워하면서 살면 너무 힘들거든.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수진이를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검거된 지 2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수진이를 봤어요. 죄수복을 입은 그 애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시어머니 이정숙의 개인정보를 조직에 넘겨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수진이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 몰래 투자했다가 다 날렸고,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칠 이유가 됩니까? 검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아.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너 때문에 참 많이 울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서가 아니라 내가 날 배신했다는 게 너무 아팠어. 어머님, 하지만 나는 내가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 알았지?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수진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명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명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이제 편하게 살자. 그래,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인쇄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계속 떠들면 다칠 줄 알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또 편지가 왔습니다. 방송 나와서 떠들지 말라고 했지? 경고는 한 번뿐이야. 저는 바로 박도윤 의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협박 편지가 왔어요. 어르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경찰과 박도윤 의사가 함께 왔습니다. 경찰관이 편지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잔당들이 보낸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화가 난 거죠. 제가 위험한 건가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박도윤 의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무서우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서우실 거예요. 근데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입을 다물면 다른 노인들이 또 당할 테니까요. 저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협박한다고 입 다물 나이는 아니야. 무서울 게 뭐 있겠어. 다음 날 저는 은빛 지킴이 모임에 나갔습니다. 할머니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숙 씨, 협박 편지 받았다면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밤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협박 편지를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한지영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이야기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을 켜니 알림이 수십 개였어요. 명훈이가 보낸 링크를 눌렀습니다.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강력 처벌해 주세요.
청원 제목 아래 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당한 일, 용기 내서 신고한 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나선 일까지요. 동의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일 당하실까봐 무섭네요.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라. 등등. 며칠 뒤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노인금융범죄 예방정책간담회에 피해자 대표로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에 섰습니다. 복지부 차관, 경찰청 국장, 금융감독원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들이 앉아 계셨어요. 떨렸지만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 72입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속아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싶은 마음이 많을 뿐입니다. 특히 가족을 믿고 싶은 마음이요. 복지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속이는 범죄는 돈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빼앗아 갑니다. 제발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간담회가 끝나고 복지부 차관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를 정책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그날 저녁 간담회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민청원 100만 돌파, 정부, 노인 범죄 대책 약속. 명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엄마가 정부를 움직였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한 게 아니야. 100만 명이 함께 해준 거지. 간담회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노인 대상 금융범죄 예방 종합대책. 뉴스를 보는데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민청원 100만 명을 넘긴 이정숙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대책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가족에 의한 금융범죄 가중처벌, 노인 금융거래 시 이중 확인 제도, 전국 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담팀 확대.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소식을 시작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전국 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강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사례가 교육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며칠 뒤 서울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서울시가 노인금융안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기념식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저와 은빛지킴이 할머니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장님이 말했어요. 이정숙 어르신의 용기가 서울시를 바꿨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어르신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출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박도윤 의사, 한지영 기자와 함께 아침 토크쇼에 나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당한 일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청원에 동의해 주신 100만 분, 저를 도와주신 박도윤 선생님, 한지영 기자님, 그리고 함께 싸워준 은빛지킴이 할머니들이에요. 며칠 뒤
서울시청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의 용기가 서울시를 바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했어요. 은빛지킴이 할머니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정숙 씨, 우리의 자랑이에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상을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첫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교육실엔 20명 남짓한 노인들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복지 사업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의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믿으셔야 해요. 교육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오늘 말씀 정말 유익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시되 너무 의심하며 사시진 마세요.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첫 교육 어땠어? 좋았어.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내가 집으로 갈게. 그래, 그러자.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쓸쓸하게 느껴지던 우리 집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구나, 라고 말이죠. 저녁 6시쯤 명훈이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과일 사왔어.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니? 명훈이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때? 힘들진 않아? 괜찮아. 오히려 요즘이 더 행복한 것 같아. 명훈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도 다 잃고 힘든 일도 겪었는데 행복하다고? 저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응, 예전엔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잖니? 근데 지금은 은빛지킴이 모임도 나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 돈은 없어도 외롭진 않아. 명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돈 모아서 조금씩 드릴게. 저는 명훈이 손을 꼭 잡았어요. 명훈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엄마는 이제 괜찮아. 구청에서 활동비도 주고 복지관에서 일당도 나와. 혼자 사는데 충분해. 그날 밤 명훈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베란다 화분에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은빛지킴이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새로 피해를 당한 할머니를 상담해 드리는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조카한테 속았어요. 2천만 원이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더 많더라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정말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 모습을요. 베란다에서 빨래 널다가 수진이 초인종 소리를 들었던 그날을요. 그때는 평범한 일상이 지루했는데 지금은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박도윤 의사가 보낸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년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을 펼치니 첫 장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정숙 어르신께 어르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박도윤. 저는 미소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봤어요. 명훈, 박도윤, 한지영, 은빛지킴이 할머니들. 평생 모은 돈은 잃었지만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 사이의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도 저는 오늘도 사람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조심하되 의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이 일을 겪고 배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이 별거냐, 가족 건강하고 오순도순 잘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했던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요. 다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일어선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요. 72의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오늘도 베란다에 물을 주고 내일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저녁엔 명훈이가 올 준비를 합니다. 평범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넘어진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 줄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